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쟁점은 기소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중 기소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2번 기소됐죠. 이른바 한 사건 2개 재판이 된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던 이 재판, 오늘 검찰과 변호사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재판 도중에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국어사전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연유로 국어사전을 찾았을까요? 2부 재판 5분 전에서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열, 박지훈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아주 좁은 해협, 마치 호리병 목처럼 생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송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이 청해부대를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했지요. 관련해서 미국은 환영한다는 입장, 이란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도 살펴야 하고 경제 관계가 얽혀있는 이란과의 관계도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불편함이 없는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와 함께 속 인터뷰에서 이 사안 소상히 다뤄보겠습니다.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 각별히 지시했고,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KBS 보도본부 취재 내용,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 뉴스룸 국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자 하는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아로 잰 듯한 중립, 이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용민 라이브의 위성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김용민 라이브 어떤가요? 그래요. 또 화면에다가 종이로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네, 붙였습니다. 김용민. 네. 위성 프로그램 김용민 라이브. 자, 그래요. 용수저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지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었는데 정경심 교수 모습을 드러냈죠? 네, 출석을 했습니다. 정식 공판은 공판 준비 기일과는 달리 이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정경심 교수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10월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처음입니다.
재판에서 이 정경심 교수 측은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한 검찰의 이중 기소를 비판하면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었는데 기존 공소 사실을 철회하고 이 새로운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다라면서 그렇다면 이는 공소 취소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기존에 낸 공소장과 이 추가 기소한 공소장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죠. 네. 변호인 측은 이 기존 공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검찰을 비판을 했는데 이 검찰의 권한 행사가 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또 공소 사실을 또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반면 이 검찰은 범행 내용을 구체화했을 뿐이지 이 정경심 교수의 혐의 관련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 공소 사실을 변경하고 싶었지만 재판부가 불허를 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이다라면서 정당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공소권 남용 여부는 뭐 당장 판단하지 않았고요. 해당 사건의 증거들을 확인한 이후에 뭐 이 공소권 남용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뭐 범행 일시나 뭐 공범 여부만 좀 바꾸면 모르겠는데 위조 방법이 완전히 달라서 이게 뭐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네.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쉽게 얘기해서 검찰 말대로 똑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개의 기소장인 거예요. 네네. 왜 두 개의 기소장이냐? 첫 번째 기소장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자기들 그냥 뜻대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소 내용이 자기들이 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완전히 다른 사건을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바꿔달라고?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법원이 거부를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동일한 사안인데 이 두 가지 사안이 재판에 따로 들어가 있죠. 동일한 두 가지 사안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앞에 공소 취소를 검찰이 하면 될 텐데 네. 또 취소를 안 해주니까 지금 검찰이 또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도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왜 같은 사건으로 이 두 번의 재판을 똑같이 받아야 되느냐 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 취소하면 되는데 취소를 또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은 뭔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건데 잘못이 없는데 억지로 기소했다. 또 이렇게 또 비춰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고 법원은 아니 사안이 다른데 어떻게 변경을 해주냐. 아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법원 보고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달라. 또 법원은 검찰 보고 공소장 취소하라. 이게 서로 지금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석방, 그러니까 보석이죠 보석. 네네. 보석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네요.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그래서 보석 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한다. 법원이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네. 근데 사실 보석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또 지난번에 법원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쪽에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시기상조다. 또 법원이 이랬단 말이에요. 네. 아이고 제가 브리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등이 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직권남용이라면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이 공공수사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네. 이 공공수사부는 과거 공안부라고 불렸던 곳인데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을 좀 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공안부는 뭐 대공, 뭐 테러, 선거, 노동 등의 분야를 수사하는 이 직접 수사 부서인데 뭐 별다른 고소 고발이나 신고가 없이도 이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이 공공 수사부로 배당을 한 게 좀 일반적이진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네. 또한 이 해당 사건이 배당된 곳은 수원지검의 공공수사부인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검찰은 원래 서울중앙지검 배당을 고민했었는데 이 고발 대상에 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이 검찰 인사의 주무를 담당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수원지검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고발을 한 쪽은 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 검찰청법을 이 추미애 장관이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 배당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인가요? 아무래도 네. 검찰 인사를 맡고 있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직접 했다기보다는 이 반부패부에서 뭐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특이한 그 고발이고 또 배당이네요. 네네. 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네. 기묘한 일입니다. 예. 네, 전례가 있었나 싶어요.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이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기는 총선을 위해 어떤 역할과 책임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저지할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아울러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서 이 자신과 문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일단 현 정부 국정 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을 하면서 이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총체적 국정 대전환을 통해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자유민주 세력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이 혁신의 핵심은 공천으로 자기 자신을 비롯한 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희생 정신이 절대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이 공간이 그러니까 공천을 관리하는 기구가 구성이 되면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구체적인 개헌 구상에 대해서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바꿀지에 대한 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요구했는데 네. 그때 정치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가지고 불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개헌. 황교안 대표 제안에 대해서 여권이 어떻게 답을 할지 네. 주목됩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검사 출신인데 한 사업가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네, 곽상도 의원이 오늘 오후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가 장모 씨가 지난 2017년 1월 이 청주터미널 부지를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 원의 낙찰을 받아서 7개월 만에 5천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곽상도 의원은 이 장모 씨가 부지 매입 계약 후 같은 해 5월 이 해당 부지에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우는 이 현대화 사업을 청주시에 제안을 했고 이 8월 초 현대화 사업 협약서를 체결을 했으며 이후 이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 투자금의 14.5배에 달하는 5천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주장인데 네. 그런데 이 해당 부지가 20년간 버스 터미널로만 사용된다는 용도 지정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입찰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게 버스 터미널 용지인데 누군가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용지 변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네. 여기에 이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은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장모 씨와 김정숙 여사가 각별한 사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장모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김정숙 여사가 병문안을 한 사진 그리고 장모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액 후원을 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매각 특혜 이 청와대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청주시 공무원과 장모 씨를 이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이에 대한 반응이 나왔는데 버스터미널 부지가 매각된 시점이 2017년 1월. 네.
이때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권한대행, 네.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당시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는데 네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네. 근데 왜 여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이느냐.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와대 해명이 네. 그러합니다. 네. 청와대는 이제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점을 보면은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김정숙 여사의 덕을 본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어떤 증거나 증언이 또 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주 무소속 의원 원래 이제 국민의당으로 20대 국회에서 당선됐던 당선됐죠. 네. 이용주 의원 지금 저 여수가 아니죠. 여기 여수 맞습니다. 예, 여수가 이제 지역구가 2개죠. 네. 네. 여수의 지역구를 둔 이용주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민주평화당을 탈당했으나 대한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용주 의원이 이 진보 진영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해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이 조속히 민주당에 입당해서 힘을 보태라는 여론이 많았다라면서 그 뜻은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파란 옷을 가지고 왔는데 깜빡 잊고 안 입었다라고 좀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파란색이 이제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인 것이죠. 또한 이날 기자회견장 현수막에는 뭐 이용주 더 크게, 뭐 이용주 더불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연상되는 걸개에다가 이 글씨체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글씨체와 비슷했다라고 하고요. 네네. 반면 이 통합신당 참여 대한신당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호남의 민심을 반영해서 이 설사 대한신당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고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본인의 잘못으로 많은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한다라면서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네요. 네. 네.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로세로 연구소. 여기서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네.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좀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죠. 네, 이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이 주장한 가로세로 연구소, 그러니까 이른바 가세연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김건모 씨의 부인에 대해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좀 일방적인 사생활 관련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제 테나시아의 보도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 가세연은 지난 18일 이 대구에서 진행된 한 강연회에서 김건모 씨의 부인이 결혼 전에 이성 관계가 복잡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세연 측은 강연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의 청중들에게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라면서 입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어떻게 보안 유지가 가능해요? 1000명 앞에서 이걸 얘기를 네. 했고 보안을 지켜달라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말 그대로 형식적인 레토릭이 아니겠나. 네. 게다가 구체적으로 뭐 사람들의 뭐 실명은 아니지만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식으로 뭐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떠올릴 수 있게 이렇게 좀 거론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김건모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 해당 발언의 강연 녹취록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 결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들먹이면서 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법적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네. 근거가 없는 말이라면 이건 뭐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요. 네네. 뭐 처벌을 떠나서 아니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왜 이걸 화제거리로 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뭐 공인도 아닌데요. 네, 게다가 뭐 공인이라도 뭐 그렇게 사생활 함부로 까면 됩니까? 그렇진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을 틀어보면 한 달 무료 체험 이런 것이 있던데 구글이 네. 유튜브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구글이 공지도 없이 유료 전환을 해서 과징금을 맞았다는 소식. 이것까지 전해 주시죠. 네, 이 김흥민 라이브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유튜브 킬 때마다 한 달 무료 체험이 이게 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없애고 보기에도 상당히 좀 귀찮은데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구글에 이것 때문에 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이 구글이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보이면서 1개월 무료 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이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지난해 초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무료 체험을 이용한 국내 소비자들이 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결제 취소 과정에서 피해가 대거 발생을 하며 또 민원이 빗발치자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를 했고 이번에 제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구글 측은 이를 두고 이 무료 체험을 포함하는 월 정기구독 형태의 유료 서비스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맞섰는데요. 국내 이용자만 불만을 나타냈고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받은 이 부가세 등 이 평균적인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글, 유튜브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네네. 견제가 많아진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고요.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정체되는 구간이 참 많습니다. 돌발 상황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서운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밀리고 있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구리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안함에서 토평 12km 속도 떨어집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은 함안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더 가서는 7원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까지 또 대저분기점에서 덕청나들목 3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서 대부분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은 정릉터널 입구에서 홍지문 사이에 고장난 차량이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뒤로 성산램프부터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로는 의정부 쪽으로 정체가 길어져서 군자교부터 노원교까지 가는데 3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피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당의 인재영입은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네. 첫 번째는 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인사들. 네. 그래서 아마 이 남자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원종건 씨 등에 대한 인사를 민주당이 영입하고 이 남자는 얘기합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이 남자의 마음을 샀겠다. 예. 경제가 조금 어렵고 여기에 대한 책임론으로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니냐 싶으니까 네. 경제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이 남자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5과1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유치를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안보 포기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때도 사실 이런 합의를 했다면서 군사 행위 중단을 안보 약화로 보는 것은 냉전시대 문법이다. 21세기 평화는 냉전시대와는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으로 인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2022년까지 고 한 2년 정도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한다는 게 저는 결코 안보의 포기라든지 안보의 약화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안보 포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안보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안보라는 게 평화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군사 행위 중단을 안보로 약화로 보는 것은 냉전시대의 문법이다. 21세기 평화는 냉전시대와는 달라야죠. 네. 이런 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게 과연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이 실현인가? 오히려 그건 반대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또는 이런 제안이
북한을 저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제가 당으로 모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 전 실장은 정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정당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당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뭐 이런 언론 보도 계속 나오는데 임종석 실장이 어제 KBS 정책방송에 출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당 활동보다는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쪽을 하겠다. 거기에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책방송에 출연하시는 거 보면은 또 정당을 완전히 떠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에서 계속 땡겨오는 거죠 지금. 제가 모시려고 그러죠. 그 정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역시 정당 속에서 함께하는 게 좋죠. 어딜 가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선에 압승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 개헌 구상에 대해서는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 특히 대통령의 폭정을 보았다. 지금 당장 필요하고 절실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압승을 토대로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개헌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의 특히 대통령의 폭정을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그래서 우리가 독재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 이제는 개선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개헌의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고 또 절실한 것은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제로 바꿀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재판부가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참고하겠다 이렇게 밝힌 후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43명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공동성명에 참여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주인은 총수가 아니다. 그것은 1960년대 사고방식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밖에 없다. 기업 총수의 실수로 기업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총수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분은 0.6밖에 없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상법,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가 기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업의 주인이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함께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고 이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이 물건을 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주인이라고 넓게 보면 볼 수 있지. 네. 기업의 총수가 주인이다. 이건 그야말로 60년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업 총수가 잘못된 판단 혹은 의도적인 이유로 본인에겐 이익을 취하고 기업에게는 해를 끼친다. 네. 이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연방제도도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자연인이 그 시장 질서를 유린할 경우에는 2배, 3배로 더 처벌을 하고요. 네. 네. 우리 공화당은 보수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이미
입장 정리를 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 공화당을 보수 통합에 넣느니 빼느니 하는 것은 남의 당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한 말입니다.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우리 공화당도 포함시키는 보수 통합이라면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원진 공동대표, 우리 공화당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웃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한편 불화설이 불거진 홍문종 공동대표에게는 당원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 오늘이라도 사과하고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함께 하시죠. 아니 우리 공화당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통합을 넣는다 안 넣는다 그거 웃기잖아요. 지금 통합의 문제는 김무성, 유승민하고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통합에 넣느니 안 넣느니 남우당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통합 논의하는 논의는 아무튼 국회의원 몇 석 있다고 이렇게 합치겠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게 정치공학적인 얘기고 아주 과거 패습의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통합이라는 것은 우선 가치, 생각이 같아야 되잖아요. 저는 언제라도 지금 홍 대표에 대해서 윤리에서도 징계 보류를 시켰듯이 당원들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지금 우리 당원들은 일반 당원들하고 달라서 3년 동안 투쟁을 했던 정당 아닙니까? 한 주도 쉬지 않고 167차까지 했는데 그런 당원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마음에. 그 당원들한테 사과하고 오늘이라도 빨리 생각을 잘못했다. 합치는 게 어차피 탈당을 안 하셨으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날 위한 이별. 김혜림의 노래입니다. 난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있는 그곳 어딘지 너도 가끔씩은 내 생각날 거야. 술이 취한 어느 날 밤에 누구를 위한 이별이었는지 그래서 우린 행복해졌는지 그렇다면은 아픔의 시간들을 난 어떻게 설명해야 말하는지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긴데 나의 곁인데 돌아와 지금이라도 날 부르면 그 어디라도 나는 달려나갈 텐데 돌아와 우리 우연한 만남이 아직도 내겐 사치인가 봐 돌아와 나를 위한 이별이었다면 다시 되돌려야 해. 나는 충분히 불행하니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독자 파병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해서 청해 부대의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찬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른 미국과 이란의 입장도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지금 특히 이건 비준할 사안이다. 비준까지는 필요 없는 사안이다.
여기서부터 또 의견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특훈 교수시죠? 네. 특훈 교수는 어떤 교수님이십니까? 뭐 석자 교수 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퇴임하고 나서 연구실 주고 조교 주고 월급 조금 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이희수 교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23년간 공직하고 그러시면서 네. 이제 또 또 계속 또 후학을 양성하시기 위해서 특훈 교수로서 또 활약하시는 중이시군요. 근데 중동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또 이해와 또 관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중동이 전공이셨던 모양이군요. 네, 뭐 공부 잘하는 천재들이 다 미국 유학할 때 저는 반대편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가서 아이고, 그렇구나. 제3세계에서 공부하고 평생 중동 이슬람 문화를 전공했습니다. 예, 그로부터 또 수십 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 어디 갔냐라고 했을 때 다 중동 갔다. 뭐 이런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이희수 교수님 모시고 그동안 우리는 제3세계라고 많이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문화적 가치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 아메리카 대륙보다도 먼저 문명이 시작된 그런 중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3세계라는 표현이 결례인 것 같아요. 네, 그 세계에 1000년간 대해서. 세계 문명을 주도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그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이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파병 문제부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교수님 저희 전화 인터뷰 할 때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어요. 근데 정부가 파병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또 이게 파병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 군사 활동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안 했으면 좋았던 결정이죠. 국방부가 파병 이제 이유를 내세우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제 절대 국익이 달려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우리 국민 현재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 그곳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석유의 80%를 의존하고 있는 호르무즈 항행 유조선 아직 교역선 위협당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보이지 않는데 좀 더 솔직히 그 맹방이 미국의 강한 요청에 어떤 접점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란과 미국의 양자 관계에서 어떤 국익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묘수를 찾았던 차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만약에 유사시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동에서 유사시,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 상황이 빚어지면은 우리 군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정말 어정쩡하죠. 사실 이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우방이고 또 협력적 파트너고 많은 우방이죠. 그렇죠. 미국도 이제 한미 동맹이 있고 또 그보다도 이것은 단순히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아니고 또 22개의 아랍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아랍 국가들도 한국은 어떤 경우에라도 미국 편을 든다는 이런 문화적 이미지는 결국 중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미국은 소중하지만 미국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나머지 세상을 버리는 이런 국가적 전략은 정말 21세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뭐 전투에 나서거나 그럴 일은 없더라도 결국 미군의 작전을 돕는 그런 후방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해적 퇴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투 능력을 갖춘 우리가 배가 가 있고요.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워낙 복잡한 지역이니까 이제 사우디나 미군 시설에 대한 후티 반군이라든지 또 민병대라든지 헤즈볼라 하마스 같은 소위 말하는 이란 영역 바깥에 있는 이제 그런 위협은 상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개입했을 때 소위 말하는 급진주의자들의 무차별한 이제 공격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우리 군이. 예,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미국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란의 반응인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이란이 어느 정도 또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아닌가. 뭐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자면은 그럴 것도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사전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있고 그러나 이란 정부는 명확하게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의 어떤 외국군의 선박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는 강한 반대 표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국교 단절이라든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수그러진 태도, 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뭐 이란은 다독거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얼마 전에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우리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미국의 우방국들이 가담하면은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영토라면 대한민국 영토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염려가 됩니다. 이 대상에 우리가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뭐 아직은 우리가 속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파병을 계기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란이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과 이제 협력 체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우호적 입장이 적대적 관계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병 이후에 이제 우리의 그 협력 자세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의 확전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 건지. 현재는 슐레이만 이제 장군 피살 이후에 이제 확전 위기까지 갔지만 이제 이란도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워낙 오랫동안 경제 제재 때문에 또 미국도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뭐 확전으로 갈 가능성은 모든 전문가들이 낮게 봅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까지 수많은 우발적 충동이 이제 있어 왔고 그 우발적 충동의 와중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군이 이제 그 중심에 있게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예측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뭐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이곳이 분쟁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정학적으로 왜 여기가 중요한지 또 항상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세계 원유의 이제 거래량의 35%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사이에 39km의 좁은 지역입니다. 39km가 꽤 넓은 것 같지만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고요. 선박이 서로 충돌하면 안 되니까. 중앙 분리대도 있습니까? 바다에? 서로 배가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좁은 해협에서. 그리고 수심이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리는 3km 내지 4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얕은 좁은 지역은 그 영해가 이란 영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봉쇄할 수 있고 바로 이제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충지 중에 하나죠. 특히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우리 원유의 80%의 거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특히 한국과 일본,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어떤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정말 좁네요. 통과 구간이 말이죠. 예. 자, 지난 1월 3일에 미국이 이란군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최고사령관을 표적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 솔레이마니가 중국 내에 이란은행의 총책임자면서 소유자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간의 그 갈등인 것 같지만 실상은 중국이 또 여기에 그림자가 보인다.
미국이 이란과 중국의 경제 관계를 끊기 위해서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요. 네. 지금까지 41년간 경제 제재를 해왔지만 미국이 실패했던 것은 뒤에 중국이라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의 한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이 혁명 수비대지. 이거는 헌법 위의 상위 기구이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권 경제 바깥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중국과 이제 교역을 해왔고 네. 특히 이제 위원화 결제를 통해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해 왔기 때문에 솔레이마니의 피살은 이제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여러 옵션 중에 뭐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이 여기서 또 출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표적 살해 이후에 이란 내 반미 정서가 짙어지고 있다. 뭐 이거는 뭐 굳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지금의 이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또 최근에 여객기 네. 이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이란이한 소행으로 드러났고요. 지금 반미가 아니라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는 제가 봤는데요. 현재 이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란 쪽에서 민생을 위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었고 네네네. 저희들이 볼 때도 정권 한두 개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네. 셜마니의 피살이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분노할 만한 사건 때문에 갑자기 반미로 결집돼 있다가 네. 또 이란에서 민항기가 격추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176명 아이고. 일부 캐나다인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이란 사람입니다. 예. 자국 군인에 의해서 자국 국민이 피살당하는 격추당하는 정말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네네. 이걸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은폐했습니다. 기체 고장으로. 알면서도 이것이 이제 국민의 이제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지금은 거의 40년 만에 정권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려서 네. 우리는 이란 국민의 편이고 네. 어떤 국민을 지킬 것이라는 트윗 한 방에 예. 또 며칠 그제부터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시위를 순수한 민주 시민 항쟁이 아니라 네. 미국의 사주를 받는 내란으로 지금 정권이 끌어가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가 네. 친미 시위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이란 정권을 살려주려고 작심하지 않고서는 이게 반전에 그래요.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반정부 시위가 수그러들고 있습니까? 그 지금 이제 실탄 사격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이제 시위 진압을 하면서 야. 지금 며칠째 수그러들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정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무너져야 될 정권이죠. 40여 년 동안 어떤 신의 이름으로 이제 기본권과 민생과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어 왔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대치 상황 속에서 반미 하나로 이제 견뎌왔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란 시민에 의한 이란 정권의 그 어떤 교체가 되어야지 이제 외세가 개입해서 또 어떤 표적 사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미 정서가 고조된다면 오히려 그런 이제 군의주의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다. 뭐 그 점이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죠. 자, 정부가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친미주의자다 이렇게 막 몰아세우면서 미국의 사주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그 공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이란 국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파악되시기로는. 일단 반미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네. 진보 보수 계층에 상관없이.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제 반미를 가지고 이 정권이 자기 이제 부정과 부패를 회피해 나갔는데 너들도 더 큰 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반정부가 더 강하고 이제 반미가 좀 약한 이게 반정부가 친미로 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상황과는 아주 다르죠. 정권이 전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제 외세가 개입하지 않고 순수한 이제 민중 시위가 확산된다면 지금 예멘이나 리비아, 이집트에서 많은 군의주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란 정부도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 아, 그렇군요. 당장 뭐 전쟁이 나거나 뭐 그렇게 또 군사적 대치 상황이 더
첨예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부분적 갈등이 있겠지만 대규모 전쟁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파병 확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현재 그 파병 압박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좀 시간 벌기 용도로서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뭐 미국의 압박을 피해가고 또 이란과의 관계 악화도 최소화하는 나름대로의 묘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 같아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왜 무슨 파병이냐 이랬어야 옳을 텐데 또 그러기엔 또 쉽지 않은 또 한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방위 협상 문제 있죠. 또 우리가 이제 자체적인 독자적인 남북 대화 물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좋은 관계가 필요하겠죠. 네. 정민호님,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정권 적대적 공생 관계네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대표적인 중동 문화권 학자신데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 역사적으로 어떠했는지 강남에 가보면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란과의 친선 관계의 상징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 1500년 전부터 삼국시대부터 신라와 신라와 페르시아의 긴밀한 경제적 교류가 있었고요. 그 신라상 정부 사회가 페르시안 카페트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안 유리가 25점 가까이 발굴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황금 페르시아적 황금 보금이라든지 이제 고고학적 유물이 많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쿠시나메라고 하는 고대 서사시가 발굴돼서 이제 페르시아가 왕자가 신라에 와서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하고 신라 공주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런 이제 신라를 기록한 이제 서사시까지 발굴돼서 어떤 지구상의 나라보다도 오랜 문화적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죠. 한국과 이란. 아유, 이란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란한테 우리가 적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 친구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대장금 시청률 90%였잖아요. 90%. 아마 지구상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참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조용히 이 상황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엄경철 국장과 함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